미국 교육은 한국 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이 그런 도태된 교육 방식을 왜 배워야 합니까? 하버드 대학교 회의실. 한 교수가 말하자 다른 교수가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소 한국 교육을 비웃던 그 하버드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고 난 후 의견을 바꿨습니다. 제가 본 한국 학생들은 창의적이며 똑똑한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한국 교육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인들의 IQ는 껍데기일 뿐이다. 이것이 제가 공언했던 시각입니다. 마치 서구의 우월함을 확신하는 전형적인 태도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브라운입니다. 하버드 교수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27년간 아시아 교육을 깎아내렸습니다. 2023년 세계교육 포럼에서 저는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획일적인 인재만 만들어 결국 스스로 도태될 것입니다. 한국 교육부가 반박했지만 저는 더 나아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공장식 교육에 갇혀 있다. 미국은 창의성과 혁신의 선두주자다. 제 연구실 벽에는 한국을 암기형 로봇 생산 공장으로 묘사한 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구글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대에 암기는 시간 낭비다. 이런 발언으로 저는 수천 년의 교육 전통을 가진 문화를 조롱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고 저는 처음에 번역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저를 특별 초청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브라운 교수님, 한국의 소프트웨어,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의 한국 교육에 대한 견해를 존중하며 그 비판이 현장에서도 유효한지 함께 검증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3번 정도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도전장이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육 시스템이 저를 직접 초청한 거죠.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제 비판을 반박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변화를 위한 자문을 구하는 걸까요? 다음 문단에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서울 디지털과학기술고등학교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소프트웨어 특성화 학교로 전통적인 한국 교육 방식과 혁신적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브라운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암기식 교육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문제 해결 수업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직접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전통적 방식과 혁신적 학습의 접목이라 그게 가능할까요? 제 경험상 교육 혁신은 기존 시스템을 뒤엎어야 일어나는 법입니다. 절충안은 보통 2-3개의 단점만 결합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제 비판을 직접 검증할 기회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였고 학기가 끝난 지금이 여행하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수락합니다. 다만 제 평가는 객관적이고 솔직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답장을 보내고 2주 후 저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관한 최신 논문들을 읽었지만 여전히 제 견해는 변함없었습니다. 논문들은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강조했지만 그들의 행복 지수와 창의성 지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렀거든요. 좋아. 직접 보고 판단하자.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디지털 기술이 곳곳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열차도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고 와이파이는 미국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달리 서울은 초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오지 네트워크가 어디서나 연결되었고 디지털 광고판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 위로 다리들이 이어져 있었고 둑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도시의 모습과 여유로운 자연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교육혁신팀장인 김민석 박사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하다 귀국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국 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비판이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한국 교육이 암기식은 아니에요.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 필수라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진솔했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설명했고 디지털과학기술고등학교가 어떻게 전통적 한국 교육의 강점과 미국식 교육의 강점을 결합하려 노력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밤에는 논문 검토해야 할 것 같으니 편히 쉬세요. 김 박사와 헤어진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도시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디지털과학기술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강남구의 현대적인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문에는 미래를 코딩하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학생들이 이미 교실과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대로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치며 교실을 흘끗 들여다봤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토론하고 있었고 다른 교실에서는 로봇팔을 조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암기식 수업을 기대했던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학교장인 박정호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학교를 둘러보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특별 수업을 참관하시겠어요? 저는 학교 전체를 먼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교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메이커 스페이스, AI 랩, 로보틱스 실습실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보다 나은 시설이었죠. 우리 학교는 3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으로 선발되지만 암기력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평가합니다. 박 교장의 설명을 들으며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분명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시설만 좋다고 교육이 혁신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학생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알고리즘 특별 수업을 참관하시죠. 오늘은 3학년 최고급 반입니다. 박 교장을 따라 교실로 향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한국 교육의 모습을 볼 차례군.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거의 동등했고 다들 저를 보고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 교수님. 그들의 영어 발음이 생각보다 명확한 점에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박 교장이 저를 소개했고 바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교사는 김태연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으니 평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 지식을 활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김 선생은 화면에 문제를 띄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경로를 찾는 문제였죠. 흥미롭군. 대학 학부 수준의 문제인데 학생들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에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가정해도 될까요? 아니면 무작위 변수로 처리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저는 두 번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가정과 경계 조건을 명확히 하려는 접근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 가지 접근법의 장단점을 논의해 봅시다. 이어진 토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질문과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암기식 수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측 가능 모델을 사용하면 계산이 단순해지지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무작위 변수 모델은 더 현실적이지만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두 모델을 결합하는 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 모델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요. 학생들의 토론은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칠판의 다양한 접근법을 도식화했고 각 방식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계산했습니다. 암기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실제 코딩 단계로 넘어갔을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하버드 대학원생들도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한 여학생이 특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자리 뒤쪽에 앉아 있었고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끔 던지는 질문이나 의견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접근법의 코드가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수업까지 여러분이 선택한 알고리즘의 최종 버전을 구현해 오세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효율성을 10% 이상 개선해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을 나갈 때 저는 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인상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이게 평소 수업 방식인가요? 아니면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건가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평소보다 제가 덜 개입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께 학생들의 실제 사고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는 이어서 학교의 교육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암기와 창의성이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고 봅니다. 핵심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한 탄탄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창의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기초를 확실히 가르친 후 그것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변형하는 능력을 훈련합니다. 이 말은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과 일부 일치했지만 동시에 제 비판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시아 교육이 기초 지식 암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비판해왔으니까요. 방금 전 수업에서 뒤쪽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한 학생인가요? 김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최지훈 학생이요? 네, 그녀는 특별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독특해요. 특히 최적화 문제에서는 놀라운 직관을 보여줍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경험한 수업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 교육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물론 하루 관찰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 제 고정관념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토론 과정, 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법,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은 암기식 교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여학생, 최지윤. 김 선생님의 표정과 말투로 봐서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의 수업을 기대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항상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쳐왔지만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알고리즘 심화 수업이 있었고 김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오늘은 직접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주시면 어떨까요? 하버드에서 사용하시는 도전적인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하버드 학부 3학년 수업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최적화 문제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비교적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국의 최고 특성화고라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교실에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어제 눈여겨봤던 그 여학생도 보였습니다. 최지윤 학생이었죠. 오늘은 그녀를 좀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고 단정한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녀의 책상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노트에는 색깔별로 구분된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문제를 띄웠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설계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하버드 학부생들도 대부분 일주일 정도 고민하는 문제죠. 오늘은 접근 방법을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10분도 지나지 않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가 NP 컴플리트 문제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근사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뛰어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관찰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NP 컴플리트 문제의 변형입니다. 완벽한 해결책보다는 효율적인 근사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팀이 기존 알고리즘을 변형하는 접근법을 취했고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를 적어가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지윤 학생만 혼자 조용히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팀으로 작업하지 않나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걸 선호해서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보니 다른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프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반면 그녀는 확률적 모델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왜 이 방식을 선택했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셋이 너무 크면 결정문적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았어요. 확률적 접근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하버드 대학원생들도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설명을 시작하자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단순히 교과서적 지식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빅데이터 분석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급 기법에 가까웠습니다. 이 방식은 100% 정확한 답을 주진 않지만 95% 정확도를 5% 계산 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요. 실제 환경에서는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실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에서 나오는 통찰이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접근법입니다. 하버드 대학원생 중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지우는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 접근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라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방과 후에 시간이 있나요? 당신의 문제 해결 접근법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컴퓨터실에서 4시까지 프로젝트 작업이 있어요. 그 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수업 후 저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학교의 다른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수업과 프로젝트들을 관찰하며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학교는 분명 한국 교육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례일까요? 아니면 더 넓은 변화의 신호일까요? 그리고 최지윤, 그녀는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사고방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전통적인 한국 교육에서? 아니면 그녀만의 독특한 재능에서? 오후 4시 30분, 컴퓨터실 앞에서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나오자 함께 학교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조용했고 몇몇 학생들만 남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학생,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접근법에 놀랐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발전시켰나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하나의 정답만 찾기보다는 여러 가능한 해결책과 그 장단점을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녀의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다이어그램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낸 문제의 3가지 다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3가지 접근법을 모두 구현해 봤어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최적화될 수 있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과제를 넘어선 연구자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지훈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사고방식은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그녀 자신의 호기심과 끊임없는 질문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좋아했어요.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이유, 특정 방식이 효율적인 이유, 단순히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이 대화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제 비판의 핵심은 왜가 아닌 어떻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었는데 지훈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지훈은 제게 수줍게 물었습니다. 내일 제가 알고리즘 대회를 위해 준비한 특별 프로젝트가 있는데 혹시 피드백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지훈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분명 특별했지만 김 선생님과 박 교장, 선생님의 말로는 이 학교에는 그녀 같은 학생들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내일 지훈의 프로젝트를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직감은 그녀가 분명 무언가 놀라운 것을 보여줄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기대감을 안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지훈의 프로젝트를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교실에 들어서자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3학년 학생들이 알고리즘 대회를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교실은 평소와 달리 학생들의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총 10개 팀이 발표할 예정이었고 각 팀은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선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는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번째 팀의 발표가 끝나고 김 선생님이 다음 발표자를 호명했습니다. 다음은 최지훈 학생입니다. 지훈 학생은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네요. 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프로젝트 제목을 띄웠습니다.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등학생 프로젝트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가장 첨단의 연구 주제 중 하나였죠.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암호화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윤의 발표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기존 암호화 시스템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양자 컴퓨팅의 기본 원리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의 독특한 알고리즘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접근법은 제가 하버드에서 연구 중인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연구팀은 지난 2년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완벽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 알고리즘의 핵심은 세 가지 다른 수학적 구조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칠판에 세 가지 서로 다른 수식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격자 기반 암호화, 두 번째는 해시 함수의 변형, 세 번째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계층적으로 적용하면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이론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지윤이 제안한 방식은 단순히 기존 이론의 조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접근법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O(n) 로그 n으로 기존 포스트 퀀텀 암호화 방식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론적 안전성 증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윤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믿기 어려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증명 과정은 논리적이었고 단계마다 명확했으며 무엇보다 혁신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지윤은 자신의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한 코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에서의 성능을 분석한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알고리즘은 현재 알려진 양자 공격 방식에 대해 이론적으로 안전하며 실행 효율성도 기존 방식보다 우수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과 김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고 지윤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을 때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윤 학생,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제안한 세 번째 접근법, 특히 이 부분. 저는 칠판에 한 수식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숄의 알고리즘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나요? 이것은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숄의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화 시스템을 깨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이에 대한 완벽한 방어책은 아직 학계에서도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칠판으로 가서 새로운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숄의 알고리즘이 효과적인 이유는 주기 찾기 문제를 양자, 풀이의 변환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접근법에서는 주기성 자체를 제거합니다. 그녀는 수식을 하나씩 전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명을 완성했을 때 저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양자 컴퓨팅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용해 양자 공격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교실은 조용했고 모든 학생들이 우리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윤 학생, 당신의 접근법은 혁신적입니다. 사실 저희 하버드 연구팀도 2년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 왔지만 이런 해결책은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교실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지윤은 살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제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다니요.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당신의 접근법은 포스트 퀀텀 암호학 분야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지윤에게 따로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해결책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지윤 학생,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접근법은 박사 수준의 연구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가요? 지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양자 컴퓨팅에 관한 책을 읽다가 암호화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세 가지 다른 수학 분야의 개념을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창의성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존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제가 항상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고 가르쳐온 것이었습니다. 지훈 학생, 당신의 연구를 논문으로 발전시켜 학술지에 제출해봐야 합니다.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과학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의 가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지훈의 발표 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더 살펴볼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정한 과학적 돌파구였습니다. 저는 하버드의 동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훈의 아이디어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것이 우리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받은 답장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캐서린, 이 접근법이 정말 작동한다면 우리가 2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의 해결책을 찾은 거야. 그 학생을 즉시 우리 프로그램에 초청해야 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학생을 통해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완전히 무너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의 성취는 단순한 암기식 교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 창의적 사고, 그리고 서로 다른 지식 영역을 연결하는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특별한 학생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전시켰는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내일은 지훈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교육 시스템의 다른 측면들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훈의 알고리즘이 계속 맴돌았고 더 중요하게는 제 교육 철학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 27년간 교육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로서 저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의 발달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국식 교육 방식이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해왔죠. 하지만 그녀는 제 이론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암기식 교육이라고 비판해온 시스템에서 이런 혁신적 사고를 가진 학생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어제 지훈 학생의 발표가 인상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인상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혁신적입니다. 사실 저희 하버드 연구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박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지훈은 특별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전역에는 그녀와 같은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교육은 암기와 시험 점수에 중점을 둔 시스템인데, 박 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국 교육에 대한 서구의 시각은 종종 단편적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강점도 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한국 교육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교육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체계적인 기초 지식 구축과 문제, 해결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접근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 교장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기초 수학과 과학의 강한 토대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개념적 이해와 응용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 위에 문제 해결 기술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의 말은 제가 항상 가르쳐온 것과 일부 상충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기초부터 차근차근이라는 접근법보다 창의적 도전을 통한 학습을 강조해왔으니까요. 그럼 지훈 같은 학생은 어떻게 발굴하고 양성하나요? 지훈은 특별한 영재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따랐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격려한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 수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말이죠. 이 말은 제 귀에 익숙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하버드에서도 강조하는 접근법이었으니까요. 박 교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도록 가르칩니다. 지훈의 경우 그녀는 수학, 컴퓨터 과학, 물리학의 개념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로운 통찰을 얻었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고 있던 한국식 교육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일부 측면에서는 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교육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잠시 양해해 주시겠어요? 지훈이 도착했네요. 어제 교수님이 그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교장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문 앞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교복 차림이었지만 어제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장 선생님. 지훈아, 어제 내 발표가 브라운 교수님께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들었단다. 교수님과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지훈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논문 공동 저술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 왔어요. 우리는 함께 학교 도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지훈과 마주 앉아 저는 그녀의 연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지훈 학생, 어제 당신의 알고리즘에 대해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낸 건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훈은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연구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노트는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메모, 다양한 접근법의 시도와 실패,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아이디어의 흐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암호화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3가지 다른 수학적 구조를 각각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각 구조의 장단점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구조들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10여 페이지에 걸친 실패한 접근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실패마다 왜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를 깨는 방식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구조는 없을까 하고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지훈의 접근법이 단순한 직관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닌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과정의 산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기초 이론을 철저히 이해하고 여러 실패를 통해 배우며 끊임없이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학생, 이런 연구 방법론은 어디서 배웠나요? 특별한 멘토가 있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멘토는 없었어요. 김 선생님께서 항상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저희 학교에서는 실패를 통한 학습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주로 제가 책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독학했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은 전형적인 영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인 학습과 끈기 있는 탐구를 통해 이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항상 비판해온 한국식 교육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훈 학생, 당신의 연구는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즉시 우리 연구팀과 공유하고 싶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을 우리 여름 연구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영광이에요. 대화를 마치고 지훈이 다음 수업을 위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도서관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일간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재고, 암기식 교육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은 불충분하다. 체계적인 기초 지식 구축과 창의적 적용이 공존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통합이 혁신을 이끈다. 제 생각을 적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분명 도전과 문제점이 있지만 동시에 지훈 같은 뛰어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강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깨달음은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교육 이론의 일부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구식 창의성 교육과 동양식 기초 교육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른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하버드의 교육학과 동료들이었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교육 모델에서 배울 점 초기 관찰.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특별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이 한국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 교사 간담회를 마련해 놓았더군요. 교무실에는 6명의 교사가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우리 학교의 각 과목 담당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학, 과학, 컴퓨터 공학, 인문학, 예술, 그리고 진로 상담 교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마주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교육이 암기 중심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 교사인 이정훈 선생님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 인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암기와 반복 훈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수업 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개념 이해, 문제 해결, 수학적 의사소통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 공식이 왜 그렇게 유도되는지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공학 담당인 김태연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성화고라서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2015년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정책으로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수업이 늘어났습니다. 인문학 교사인 박소영 선생님의 의견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한국 교육의 강점은 깊이와 끈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문제에 장시간 몰입하는 훈련을 받아요. 이것이 때로는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는 인내심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끈기와 집중력이 창의적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점은 교육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었지만 저는 한국 교육의 이런 측면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진로 상담 교사인 최준호 선생님은 또 다른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국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협력학습입니다. 학생들은 개인 경쟁뿐만 아니라 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첫날 관찰했던 알고리즘 수업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활발한 토론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협력적 문제 해결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예술 교사인 김미연 선생님은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여전히 예술과 창의성 교육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예술 교육과 스팀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암기식이라는 라벨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시스템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문제점과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지훈 같은 뛰어난 학생을 길러낼 수 있는 독특한 강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더 깊어지면서 저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지훈 학생 같은 뛰어난 인재가 어떻게 발굴되고 양성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박 교장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녀의 능력은 우리 학교의 일반 교육 과정 내에서 발견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정훈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지훈 학생에게 특별히 한 것은 그녀의 호기심을 존중하고 더 깊은 탐구를 장려한 것뿐입니다. 그녀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보이면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었죠.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태연 선생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지훈이 양자 컴퓨팅에 관심을 보였을 때 저는 그녀에게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제게 찾아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했죠. 저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화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훈의 독립적인 연구 능력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는 접근법은 제가 하버드에서도 강조하는 교육 방식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교육 철학은 표면적 차이 아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로 상담 교사인 최준호 선생님이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지훈이의 성공에는 한국적 요소와 서구적 요소가 모두 기여했다고 봅니다. 한국적 요소는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끈기와 노력이고 서구적 요소는 질문하고 도전하는 태도죠. 지훈이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제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교육의 미래는 동서양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의 장점을 통합하는 데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도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교장 선생님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균형입니다. 체계적인 기초교육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입시 위주의 경쟁적 환경에서 학생들의 정신적 웰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교육개혁은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변화는 천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커다란 배와 같아서 방향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음 또는 나쁨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구 교육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교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솔직한 대화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찰 덕분에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이해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이제 지훈 같은 학생이 어떻게 이런 탁월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교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의 교육 철학을 재고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저는 지훈의 배경과 성장 과정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분명 교육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의 기록, 지훈의 숨겨진 여정. 그날 오후, 저는 지훈과의 심층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조용한 스터디룸에서 저는 그녀의 성장 과정과 학습, 여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지훈 학생, 당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히 영재 교육을 받거나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보인 적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단체 사진이었고 앞줄에 앉아 수줍게 웃고 있는 어린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접했어요. 학교에서 진행한 소프트웨어 교육 특강이었는데 처음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컴퓨터가 제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경험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프로그래밍 경험을 회상하는 그녀의 표정에는 순수한 즐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독학을 시작했어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요.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폴더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프로젝트 파일들이 있었고 초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미완성이거나 오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본적인 실수들이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나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큰 영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회계사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분 모두 고학력은 아니었지만 학습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비싼 학원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전한 환경이었죠. 지훈의 어머니는 딸이 무언가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일 때 절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가능한 자료를 찾아주고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가는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중학교 때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보이자 어머니는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한다면 제대로 배워보자고 하셨죠.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도서관에 함께 가서 관련 책을 빌려왔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를 넘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틀렸을 때도 그 오류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죠. 지훈은 노트북에서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문제 해결 일지라는 제목의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문서에는 문제, 시도한 접근법, 실패 원인, 새로운 시도, 그리고 최종 해결책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숙제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제 사고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론은 제가 하버드에서도 강조하는 메타인지 학습법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분석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방식이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학교에 오면서 정말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특히 동아리 활동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알고리즘 탐험대라는 동아리의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도전적인 알고리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의 접근법을 공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어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존중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죠. 지우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제 알고리즘 경진대회에 참가했고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혔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어요. 거기서 다른 나라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 해결 접근법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양자 암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때 우연히 양자 컴퓨팅의 미래라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화 시스템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문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암호학에 관한 수많은 논문과 메모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물리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했고 인터넷에서 관련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지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의 학습 여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끈기 있게 진행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깊은 호기심과 체계적인 접근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지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접근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 정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밤 고민했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녀는 노트를 넘겨 실패 일지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도했던 다양한 접근법과 그 한계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실패가 사실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실패를 통해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서 배우는 태도는 진정한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윤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컴퓨터 과학과 수학을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양자 컴퓨팅 보안 분야의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녀의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지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하버드 여름 연구 프로그램 참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영광이고 기대돼요.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가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 검증받고 싶어요.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윤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천재성의 갑작스러운 발현이 아니라 끈기 있는 노력과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성장을 지원한 환경이었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부모님,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교사,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 문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윤이라는 탁월한 인재를 길러낸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암기식이라는 라벨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구 교육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저는 새로운 제목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동서양 교육의 통합적 접근, 한국 사례 연구에서 배우는 교훈. 이제 저는 제 교육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박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제 방문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과 교육부 대표,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도 참석했습니다. 강당은 거의 가득 찼고 앞줄에는 최지윤을 포함한 알고리즘 동아리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방문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가르쳐 주셨기에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강당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 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 교장 선생님과 김 선생님,
그리고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보여준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 교육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교육 시스템이 암기와 반복, 훈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혁신보다는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중시한다고 말해왔죠. 약간의 웅성거림이 강당에 퍼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암기식이라는 라벨로 정의될 수 없는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시스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알고리즘 수업에서 관찰한 활발한 토론, 교사들이 강조하는 왜라는 질문의 중요성, 그리고 학생들이 보여준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러분의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인 기초, 지식 구축과 창의적 적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양 대 서양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통합적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지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최지윤 학생의 사례는 이러한 접근법의 잠재력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개발한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은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분야의 최첨단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업적입니다. 저는 잠시 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윤 학생의 접근법은 우리 하버드 연구팀이 2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비범한 재능뿐만 아니라 그런 재능을 길러낸 교육 환경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하버드 교수가 그들의 학생과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 측면에서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3가지 요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창의성은 공허한 공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탄탄한 기초 지식 위에서 발전합니다. 한국 교육이 기초 지식의 체계적 습득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창의적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끈기와 회복 탄력성은 창의적 성취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윤 학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는 혁신적 해결책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교육은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서구의 교육 모델이 모든 상황에 최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교육 전통에서 배우고 각각의 강점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제 동료들과 이런 통찰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 과정과 연구 방향을 제고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육의 강점을 우리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최지윤을 향해 직접 말했습니다. 지윤 학생, 당신의 연구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당신을 하버드 대학의 여름 연구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당신의 학업과 연구를 계속 지원하고 싶습니다. 지윤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표정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또한 당신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 논문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팅 보안 분야의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강당에서는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윤의 친구들과 교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버드 교수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러 왔지만 오히려 여러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발표를 마치자 모두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닌 진정한 교육적 교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 후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교사의 말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교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종종 우리의 약점만 부각되곤 했죠. 오늘 교수님께서 우리의 강점도 인정해 주셔서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버드 연구 프로그램은 제게 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처럼
저도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내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돼.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짐을 싸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교육자로서의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27년간의 교육 철학이 일주일 만에 크게 변화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짧은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하버드 교육대학원 학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학장님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원에 동서양 교육통합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전통의 강점을 연구하고 통합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제안서는 귀국 후 준비하겠습니다. 캐서린 브라운 드림.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출국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보스턴의 친숙한 풍경은 같았지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교육대학원 학장과의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제 이메일에 큰 관심을 보였고 바로 다음 날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캐서린, 귀국을 환영하네. 이메일에서 언급한 동서양 교육통합센터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최지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학장의 표정은 점점 더 관심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흥미롭군. 특히 체계적인 기초 지식 구축과 창의적 적용의 균형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야. 센터 설립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해보게. 이사회에 적극 추천하겠네. 그 주에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윤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연구 논문 초안도 준비했습니다. 제 연구팀 학생들은 처음에는 고등학생의 연구에 회의적이었지만 알고리즘을 검토한 후에는 모두 그 혁신성에 감탄했습니다. 교수님, 이 접근법은 정말 새롭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향이에요. 다음 달 저는 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의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자유로운 토론 중심에서 체계적인 기초 지식 습득과 다양한 접근법, 탐색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실패 일지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시도와 실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창의성은 공허한 공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탄탄한 기초 지식과 체계적인 접근법에서 비롯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자유로운 토론과 개방적 접근법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더 구조화된 방식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이전 방식이 하버드의 강점 아니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간략히 공유했습니다. 최근 한국 방문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자유로운 사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지식 기반과 끈기 있는 탐구 과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체계적인 접근법과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 일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은 단순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검증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서 배우는 법을 익힐 것입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점차 새로운 접근법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실패 일지는 예상보다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도와 실패를 기록하면서 더 깊은 이해와 효과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 학생은 학기 중간 피드백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조화된 접근법이 창의성을 제한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탄탄한 기초가 있으니 더 멀리 도약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2개월 후 지윤과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 세계적인 암호학 저널에 제출되었습니다. 예비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이 접근법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했고 몇 가지 수정을 거친 후 출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동서양 교육통합연구센터 설립 제안이 하버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교육 전통의 강점을 연구하고 글로벌 교육 혁신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글로벌 교육 혁신 사례 연구 시리즈였고 그 첫 번째 사례로 한국의 소프트웨어 특성화 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 연구팀은 한국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어 지우는 하버드 여름 연구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서울에서 봤던 수줍은 고등학생과는 달리 더욱 자신감 있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윤, 하버드에 온 것을 환영해. 여기서의 경험이 너에게 값진 기회가 되길 바래. 그녀는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기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8주간의 여름 프로그램 동안 지우는 제 연구팀과 함께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향후 포스트 퀀텀 암호화 표준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지윤에게 물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경험은 어땠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니? 지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박사 과정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버드에 지원할 생각은 없니? 지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하버드는 꿈의 학교죠. 하지만 저는 먼저 한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싶어요. 그동안 교수님과 계속 연구 협력을 이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육 교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저는 미래를 위한 비전과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서양 교육의 장점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제 수업과 연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구식 창의성과 동양식 암기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없었습니다. 대신 체계적 지식, 끈기 있는 탐구, 그리고 창의적 도전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추구했습니다. 교육심리학 학회의 연례 컨퍼런스에서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교육혁신 동서양 접근법의 통합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 방문이 제 교육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버드의 교육과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의 미래는 어느 한 전통이나 접근법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전통에서 배우고 각각의 강점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강당을 나서는 길에 한 동료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캐서린, 놀라운 변화야. 이전에 너라면 아시아 교육 모델의 장점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나는 한국에서 그것을 배웠지.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지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논문이 정식으로 출판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다음 여름에 다시 하버드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다는 제안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논문 출판이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다음 여름 연구 제안도 기쁘게 수락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학교 친구들도 몇 명 추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들도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 학생과 교수의 협력을 넘어 두 교육, 문화 간의 더 넓은 교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경험 중 하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27년간 쌓아온 교육관을 흔들어 놓았지만 동시에 더 넓고 풍부한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저는 항상 배움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때로 우리의 가장 깊은 확신을 의심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하버드 교수와 한국 소녀의 만남이 두 나라를 넘어 전 세계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배움에는 국경도, 나이도, 직함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